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2천억, 3천억 이런 건 추세를 신뢰할 수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현역때 있을 때만 해도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은 그냥 뭐 이런 나쁜 마음을 딱 먹으면 2주일 동안 그 주식을 계속 한 달 내내 올릴 수 있었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 왜냐하면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가 일평균 거래대금이 5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래하는 내 규모는 펀드는 내 북은 3,500억이에요. 그럼 너무 쉽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뭐 1,000억, 2천억, 3천억 이런 거는 추세를 신뢰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이 3,500억이란 거로 이성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단 한 호가도 움직일 수 없는 주식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애플도 있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뭐 엔비디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주식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저도 나름 증권사 리서치 출신이고 기업을 분석하거나 시장을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나름 회사에 들어와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 전문가로 많이 받았단 말이죠. 내가 아는 밸류에이션 방법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뭐 왜 나는 돈 못 벌지? 뭐 이렇게 생각을 그런 근원적인 질문들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삼성전자를 사서 물렸습니다.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한 걸까? 삼성전자 주가가 잘못된 걸까?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주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죠. 내가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더 똑똑해야 한다. 그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의 주가보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나? 이거 자체가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고민이 지금은 너무 쉽게 여기 고민으로 왔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주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미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도 있을 텐데 이게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가는 흘러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시간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가격의 흐름이 형성이 되면 추세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뭐 2천억, 3천억 이런 건 추세를 신뢰할 수 없거든요. 예전에 제가 현역 때 있을 때만 해도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은 그냥 뭐 이런 나쁜 마음을 딱 먹으면 2주일 동안 그 주식을 계속 한 달 내내 올릴 수 있었어요. 저 혼자의 힘으로. 왜냐하면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가 일평균 거래대금이 5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래하는 내 규모는 펀드는 내 북은 3,500억이에요. 그럼 너무 쉽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뭐 1,000억, 2천억, 3천억 이런 거는 추세를 신뢰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이 3,500억이란 거로 이성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단 한 호가도 밀 수 없는 주식들, 단 한 호가도 움직일 수 없는 주식들,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애플도 있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 뭐 엔비디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주식들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주도주가 미리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 주식을 샀던 적은 없어요. 오르고 있는 추세 주식 중에서 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무작위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 중에서 진짜 아닌 주식은 빠르게 추세가 끝나겠죠. 그럼 추세가 끝나면 덜어내고 근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다 보면 걔가 나중에 주도주가 돼 있거든요. 전체 한 10이라는 기간 동안 중에서 한 3분의 1 빠르면 5분의 1, 뭐 길면 좀 늦으면 3분의 1 지점에서는 이 주식이 왜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일각에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는데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잘 들리거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이야기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미국의 어떤 이제 유명한 투자 대가들이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시장의 가장 절대적인 주도주는 단 한 번도 주가가 싼 적이 없다. 유명한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의 몸값이 싼 적이 있느냐?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투자론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주가는 EPS 곱하기 밸류에이션인데 주로 사람들은 그럼 이 EPS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죠? 근데 실제로 EPS 곱하기 PE에서 밸류에이션에서 밸류에이션이 상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못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2불, 액면 분할 전에 이제 20불에 샀단 말이죠. 근데 그때 샀을 때 6개월 사이에 더블 났을 때예요. 이미 6개월 사이에 더블이 났을 때고, 그다음에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 샀을 때는 용산 가서 컴퓨터 조립할 때 이거 그래픽 카드 그 회사였거든요. 있는 그대로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에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을 하나를 더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얘는 왜 세지? 얘는 뭐야? 이러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겠지. 주가가 많이 세다면 뭐가 있겠지라는 관점으로 10불에서 20불까지 주가가 100% 상승한 상황에서 주식을 산 거였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거는 변곡점은 딱 4개밖에 없어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그널처럼 보여지는 롱사인. 그리고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셀사인.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일 것 같은 그런 시그널이 숏사인. 그리고 하락 추세가 나오다가 이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 숏커버 사인. 저는 이거 다 이름도 다 제가 붙인 건데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4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걸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뭘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건 기울기예요. 모니터에서 보이는 이 차트의 세계도 결국은 물리적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가격의 추세와 새롭게 달라지는 새로운 추세가 형성된다는 건 물리적으로 반작용이 있다는 거니까 그 반작용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전의 흐름보다는 더 강한 기울기를 보일 수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추세는 그럼 내가 어떤 추세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 달 오른 추세를 신뢰하실래요? 아니면 1년 오른 추세를 신뢰하실래요? 후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세를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추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리고 강하게 올라왔으면 올라왔을수록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어서 조선방산 이 주식은 작년 하반기 어찌면 보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다. 그럼 이 주식들은 오른 게 올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 아주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박스권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추세를 더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조선방산에 대한 추세를 더 신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식은 추세를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여차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좀 호흡을 길게 가져도 충분한 상황인 것 같고 그 6월 말까지 7월 초까지 올랐던 그 상승의 제가 기울기 얘기했잖아요. 코스피상으로서의 기울기는 2015년 이후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기울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이 상승이 사라지는 횡보로 전환됐기 때문에 상승의 개연성 자체가 사라지는 구간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월 이후에 실제로 시장을 이끌어왔던 섹터들 중에서는 여전히 조금 완만해지긴 했지만 상승 추세인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단기엔 좀 정체니까 이후에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빠질 수도 있어요. 시장은 예상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빠질 수도 있으니까 주식을 100% 우리나라 주식만 한다고 하면 100%를 다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다. 다만 그래도 상승 개연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니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재상승 전환할 때 그때 열심히 따라서면 될 거다. 앞서 이제 기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 올랐던 것보다 더 가파른 각도로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횡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답답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심정적 판단인 거죠.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을 하자라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주 가파르게 올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옆으로 누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후에 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가의 보도는 아니고 무조건 100%의 룰은 아니에요. 하지만 급등한 주식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조정은 없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어느 순간 아주 가파른 길기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두산에너빌리티 팔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숏커버 사인이라고 제가 말을 붙인 이유는 대차 매도를 했으면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청산해라 그 포지션,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렇게 V자로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경우도 존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가 종료되는 듯한 상승을 보이는 걸 저는 롱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식을 사란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주식을 대차 매도를 했다면, 공매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 포지션을 매수로 청산시켜라 라는 의미인 거고, 지금 B2G는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 하나만 좀 궁극적으로 되게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이건 뭐냐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심의 재테크 시장이 주식시장 혹은 금융시장 중심의 재테크 시장으로 옮겨지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공하느냐, 이게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코스피의 퍼포먼스는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년부터 98년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그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답답했던 국장이라고 평가 절하받는 건 2015년 이후고 그 전까지는 정말 좋은 시장도 저는 봤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시장일 때마다 독특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이 사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외국인들이 사는 시장은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잉여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몰입될 때,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90년대 후반에 바이코리아 펀드의 열풍.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금융시장으로 재테크의 기준이 옮겨질 때, 그게 옮겨질 때 실제로 가능할 거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거의 바로미터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금융주라고 생각해요. 결국 국내 잉여 유동성이. 근데 단적으로 최근에도 보면 계속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오잖아요. 9월 7일에도 부동산 LTV 규제한다 뭐 이런 규제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단기적인 펀더멘탈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주한테 악재거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 대출이 은행의 주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근데 은행주의 하락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바뀌는 그런 기대감들이 금융주에도 녹아 있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금융주를 현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다. 이미 중심축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작년 8월부터 미국 시장이 올해 4월에 한번 트럼프의 상호관세 때문에 흔들렸던 걸 빼놓으면 브로드컴이랑 엔비디아는 주가의 흐름 궤적은 똑같아요. 흐름 궤적은 똑같은데 엔비디아는 55%의 상승이었거든요. 근데 브로드컴은 135%의 상승입니다. 그러니 이미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보다 확실히 상대적 강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그래도 이제 AI 투자를 그대로 증명해내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단기에 펀더멘탈이 악화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글로벌 지배적 기업이 밸류에이션이 점점 싸지잖아요. 그럼 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보거든요. 밸류에이션이 싸진다? 원래 60PE 기준으로 뭐 80배 하던 게 40배? 저 되게 안 좋은 시그널로 봐요. 근데 엔비디아가 올해 초에 보니까 밸류에이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평균보다 약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받고 이게 투자 사이클은 일단락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버린 AI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근데 그게 딴 게 있나요? 미국 말고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보면 영국이 올해 내에 GPU 2만 장 확보하겠다. 독일이 2만 장 확보하겠다. 그다음에 사우디가 2만 3천 장 확보하겠다. 우리나라도 올해까지 17,000장 확보하겠다. 이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 GPU부터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계획들 발표되는 것만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게 확보가 되나? 여전히 엔비디아의 GPU는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70%가 넘죠. 공급 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공급 부족인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GPU를 확보하려는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이 이렇게 나빠질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뭐냐면 팔란티어는 단순하게 AI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이 온톨로지 메서드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만 다른 역할이다.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정작 정말 소프트웨어 대다수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하고 팔란티어만 올랐어요. 그러다가 지금 팔란티어 하락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되돌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팔란티어가 아주 오랫동안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적 붕괴가 있으면 10% 빠지고 2% 빠지고 12% 빠지고 15%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추세 붕괴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런 흐름은 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팔란티어가 상승하고 있는 상승 스토리가 무너진 건 아닌 것 같다. 인간이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비합리적이잖아요. 비합리적이어서 어떤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냐면 이익은 빠르게 확정시키고 싶어하고 손실 상황에서는 도박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수익 나면 단타, 물리면 장타 이 구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숫자의 세상이잖아요. 논리의 세상이란 말이죠. 합리적인 세상이에요. 그러니 내가 비합리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결론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겠죠. 내가 비합리적인 의사 판단을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막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의 상당수는 비합리적인 거다라는 걸 일단은 인정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비합리성 때문에 비롯된 실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분이 수학 시험 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 푼 다음에 정답 안 맞춰보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겁니까? 수학 문제 풀어놓고 정답 안 맞추면 그게 공부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리뷰를 좀 쓰다 보면 한 번 할 때 기록하고 두 번 할 때 기록하고 세 번째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네, 옛날에 그랬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에 하나씩을 좀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를 시키게 된다면 그러면은 저는 그게 다른 거는 없다. 궁극의 마인드셋은 그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